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삼국의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삼국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단 말이야. 그래서 신분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왕,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이제 왕과 귀족이 이제 지배층, 지배를 하는 계층이 되고, 평민과 천민들이 이제 피지배층이 되는 거지. 지배를 받는 계층이 되는 거지. 자, 고분벽화를 하나 볼 건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고구려, 무용청에 나와 있는, 벽화인데, 이 둘의 인물을 좀 볼까요? 이 둘의 인물. 이 둘의 인물 중에서 누가 귀족이고, 누가 하인, 즉 노예일까? 보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좀 더 커 보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귀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귀족을 보필하는 이제 하인, 즉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사람이라는 게 크기가 정말 이렇게 작았을까? 노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크기는 비슷했겠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고분벽화에서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귀족은 크게, 그 다음에 하인은 작게 그림을 어떻습니까? 귀족과 노비는 다른 계층이다. 라는 걸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삼국시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다. 이 신분제 사회는 능력보다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즉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미 그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왕과 귀족들의 삶은 어땠는가? 즉 왕과 귀족들은 예전에 이제 군장 출신이었던 거지. 물론 아주 센 군장이었을 거야. 약한 군장들은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앙 귀족으로 편입된다 했잖아요. 이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도태되었겠지만 강한 귀족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귀족, 즉 중앙 귀족이 되고 더 강한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관직을 독점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경제적 특권을 향유하고 신분을 세습함으로써 이제 뭡니까?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거지. 고구려에서는 누가 있냐면 고씨를 비롯한 오부적 연맹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백제는 부여씨, 즉 부여씨가 왕족이지, 왕족을 비롯한 8성의 귀족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라는 하백회의 전통으로 김씨가 있죠. 하백회는 김씨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지배층만이 위한 신분제였던 골품제라는 게 운영이 돼. 골품제는 뭐냐면 옛날 신라가 족장, 즉 군장 세력을 통합하고 편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데, 지방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득품으로 설정을 하고, 원래 경제에 고조하고 살고 있던 신라 왕족들은 성골, 진골로 설정되었어.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은 두품으로, 중앙 왕족들, 기존의 왕족들 있지, 경주에 살던 왕족들은 골로 설정하였고, 왕족 가운데 성골이 아닌 김씨, 왕비족인 박씨, 가야 왕족, 고려 출신의 신, 김씨 등이 골 쪽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골품제가 운영되는데, 이런 골품제는 이게 뭡니까? 이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교과서 36조 활동하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진골, 6득품, 그 다음에 5득품, 4득품, 3득품, 2득품, 1득품으로 되는데, 나중에 이 5득품 이하, 통일신라가 되면 이 5득품 이상은 다 없어지고 6득품과 진골이 남게 돼. 처음에는 진골보다는 성골이 있었단 말이야. 성골이 있었지만 차츰 성골이 없어지고 진골이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간등명이 나오지, 옆에. 조이라든가 이벌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17간등제로, 신라는 17간등제인데, 보면 어때요? 진골들은 쭉 올라가지. 이벌차까지 갈 수 있지만, 6득품은 아창까지, 5득품은 대남아까지, 4득품은 대사까지. 그래서 이 신라의 골품제는 좀 특이한 게, 이 골품제에 의해서 관직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집의 크기라든가 가마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숟가락 숫자까지 다 뭡니까? 이 골품제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는 거지. 이런 사회였다. 이런 골품제가 있었고, 두 번째 평민들을 볼까요? 평민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뭡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작한다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신 경작한다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대부분이 농민들이었어, 농민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었고, 형편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평민들은 뭐합니까? 평민들에 대한 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구려는 진대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놨지. 천민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쟁 포로라든가 법을 어긴 자들,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문으로 좀 갈까요? 학문? 학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유학을 얼마만큼 보급했냐? 뭐 이런 거예요. 유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덕 규범을 장려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학문의 발달.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목적의 유학을 이제 보급하기 위한 목적은 첫 번째, 도덕 규범을 장려하기 위해서, 즉, 유학 안에 이제 충효신이라는 도덕 규범이 있단 말이야. 그래, 장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학문의 그런 발달 정도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유학이 얼마나 보급되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도에 이제 태학을 만들고, 지방에는 경당 등을 만들어서 이제 유학을 보급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학을 보급했지. 백제 같은 경우는 박사제도, 즉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이런 박사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박사제도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오경박사입니다. 오경은 뭐냐면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인데, 이게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백제도 상당히 많은 유학 발달이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사택지적비라는 게 있는데,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쓴 비야.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가비년 정월 9일 나지성에 사는 사택지적은 몸이 날로 시익하고 달로 쉽게 돌아오기 어려움을 한탄하고 슬퍼하며 검을 뚫어 진지한 당을 세우고 옥을 깎아 보배로운 탑을 세우니 높고 높은 모습은 신의 빛을 토하고 구름을 보내는 듯하다. 뭐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좀 유학적으로 세련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사택지적비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백제도 상당히 많이 유학이 발전했구나. 즉 학문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진흥학 순수비라든가 임신 서기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유학이 많이 보급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임신 서기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적은 건데 이런 거야.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거란 말이야. 볼까요? 임신년 6월 16일 날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이러는 게 있다. 이기면 이렇게 되는데, 곧 시경, 상서, 애시, 춘추를 3년 동안 습득하기로 맹세했다. 이 시경, 상서, 애기, 춘추가 유교의 경전이야.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습득하기로 했다는 걸 통해서 신라도 상당히 유교가 많이 보급되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국의 유학의 보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학문에서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를 또 많이 편찬이 됐어. 역사서의 편찬의 목적은 왕실의 권위를 올리고 그다음에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서가 많이 편찬된 거지. 지금 뭡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뛰어나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왜 그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역사서 같은 것들이 많이 편찬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신지, 그다음에 백제는 서기, 그다음에 신라는 국사라는 게 있는데, 다들 아쉽게도 현존해 있지는 않아. 두 번째는 이제 사상으로 갈까요? 사상으로는 크게 불교와 도교가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보급이 됐냐면, 물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용시기는 고구려는 소수리왕 372년에, 백제는 384년 침유왕 때, 신라는 527년 법후왕 때. 그러니까 신라가 좀 늦지.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불교가 도입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불교 수용 시기는 대략 고구려, 백제가 4세기 후반, 그다음에 신라는 6세기에 이루어지는데, 이 불교가 왜 도입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불교는 그 당시 지배 이념을 불교는 그 당시 통치 이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통치 이념. 즉 소위 말해서 왕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소위 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줬지. 첫 번째 보면 이제 사상을 통했단 말이야. 기존에 있던 고유의 신앙, 즉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거를 통칭하는 그런 고유의 신앙 플러스 거기에 이제 불교가 융합되면서 이제 뭡니까? 사상 통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데에 대한 큰 이지감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불교와 선앙당 이게 합쳐져서 이게 불교가 고유 신앙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보급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업설과 윤회 사상을 통해서 이제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게 돼.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당신은 왜 왕이 되었어? 왕이야? 나는 왜 당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 이유는 뭐냐? 불교의 업설과 윤회설로 이제
설명하는 거지. 업설은 윤회설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환생. 근데 그 환생했을 때 어떻게 환생되느냐는 불교의 업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생에 만약에 업이 좀 나쁜 업이 있다. 그러면 나쁘게 환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업을 쌓았다. 그러면 좋게 환생되는 건데, 즉, 나쁘게 환생됐다는 게 노비, 그다음에 평미, 이런 계층들이고, 좀 좋게 환생됐다는 게 왕족과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고로, 이 백성들이라든가 노비들에게 어떻게 지배지를 정당하냐면, 나는 전생에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야. 너희도 나중생에 귀족으로 태어나기 또는 왕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업을 쌓아야 돼. 좋은 업을 쌓는 방법은 뭐냐?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배 질서를 정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왕직불 사상이, 즉 왕이고 부처도 그런 사상에서 왕권을 강화하기도 하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그 삼국시대에 많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삼국이 고대 국가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왕권 강화에 불교가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불교가 많이 전파가 된다. 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 숭배라든가 신선 사상, 그다음에 불로장생, 소위 말해 좀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어.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도교도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사신도. 고구려 강성대명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이런 사신도. 이건 방금 형 그림이고,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승훈이 벽돌이라든가 백제 금동대항로라는 게 있는데, 산승훈이 벽돌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선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벽돌로 만들어서 이제 이 건물에 막 붙였던 거지. 금동대항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신선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봉황 같은 경우도 신선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랑,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와 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백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백제 무령왕릉을 딱 파봤는데,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무덤 설명할 때 다시 하겠지만 백돌무덤이란 말이야. 근데 무덤을 파봤는데 또 뭐가 있냐면 백돌무덤 위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 석수. 이 석수는 뭡니까? 무덤을 지키는 소신이지. 그 다음에 묘지석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백제 무령왕릉이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무덤이 묻혀있는 이 토지 신에게 이 땅을 삽니다 하는 매매 글자가 나와. 이런 걸 통해서, 도교라는 게 백제에서 상당히 많이 도교가 상당히 많이 백제에 많이 퍼져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거야.